제이미가 존과 TV에서 클린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기 약 3년 전인 1992년 8월의 어느 날 늦은 오전, 애들레이드에서 평상시와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 존은 갑자기 베리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봐 베리, 그런 옷 좀 그만 입으면 안 될까? 난 이게 좋은데. 뭐 그래 어쨌든 로버트는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이동해. 베리 너도 같이 가고 옷은 좀 갈아입고 와. 베리와 로버트는 갑자기 이런 지시를 내리는 존의 행동에 다소 의아한 생각을 했지만 얼마 후 존과 베로니카가 같이 살고 있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존, 이게 뭐고? 저 사람은 누구? 닥치고 얼른 처리하는 거나 도와줘. 거기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있었고, 베리는 피투성이가 된 거실 바닥을 닦아내고 로버트는 큰 쓰레기 봉지를 가져와 남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부 정리를 끝낸 뒤엔 쓰레기 봉지를 베리의 차 트렁크에 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저녁이 되었고 존은 집에서 베로니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오늘 저녁은 베리의 집에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베리의 집으로 건너와. 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약 1시간 뒤 베로니카가 베리의 집에 도착하였을 땐 존과 베리, 로버트가 무언가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곧이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는 존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어? 응, 우리가 어딜 좀 다녀올 건데 그동안 베리가 키우는 고양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을까? 좋아,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세 명은 집 밖으로 나가 함께 베리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으며 그 모습을 베로니카는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베리가 갑자기 베로니카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로니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모두 사실이니까 흘려듣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라. 그래? 존이나 누구한테라도 말을 해서는 안 돼. 절대로 니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겠지? 약속해라. 응.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존이랑 로버트가 내랑 함께 어디 갔다 온 거 기억하고 있지? 그날 아침에 너희 집에서 클린턴이라는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어. 우리는 존이 불러가 그 현장을 청소하는 데 도왔고, 그날 밤엔 내 차에 실려있던 남자를 로울라이트에 있는 공터에 묻어버리고 왔었고 말이야. 뭐? 우리 집에서? 존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야? 그렇지, 맞다. 우리는 얼떨결에 돕긴 했는데 절대로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신고하지 않았어? 니도 알다시피 우린 꽤 친하잖아. 어떻게 친구를 신고할 수 있겠노? 그런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 뭐 어쨌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일단 나 혼자 생각 좀 해볼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베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베로니카는 존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어 존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죠. 베로니카는 베리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함께 저녁 식사를 시작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존, 그 남자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클린턴이라는 남자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어?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사실대로 말해.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남자는 어떻게 처리한 건지. 애들레이드 외곽에 살고 있던 클린턴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던 동성애자였습니다. 집안에는 TV나 식탁, 침대와 같은 기본적으로 있을 만한 가구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간소한 살림을 하고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핫팬츠처럼 보이는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았다면 다른 동성애자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는 그런 성향을 자랑이라도 하듯 치장하고 다니기도 했죠.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힌 이후로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외면당했기에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고 그는 이러한 생활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원래 중마고였던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때 이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는 관계이기도 했죠. 물론 스티븐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성애자였고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친구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했기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스티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티븐은 그 집에서 달아나다시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베리와 로버트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길에서 알게 된 이들과 친해져 그는 수시로 그들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었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베리가 평생 동안 익혀온 동성애자 꼬시기 스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존과도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베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에 클린턴을 사이에 두고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클린턴은 베리나 로버트보다는 존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엔 존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관계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던 존은 자신만의 정의를 구현할 때를 노리고 있다가 결국 1992년 8월에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이 정착하게 된 애들레이드의 북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새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구하기 귀찮은, 다른 동네로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죠.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의 염증을 느끼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사람들 또한 많았기에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지내는 사람들 누구도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 등과 같은 관심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레이 데이비스라는 남성은 예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그의 행동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동생의 옷을 입는다거나 여동생이 갖고 놀던 인형을 같이 갖고 노는 등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어린아이들과는 다르게 집착하는 면까지 보였죠.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일반인과 비교해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모는 이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레이를 키우는데 무리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레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여느 남자아이들과 같이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레이가 13살이 된 고등학생 시절에 이모는 학교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이가 여자처럼 행동하고 다녀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이었고 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해버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있었죠. 그녀는 집에서 레이를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의 전화를 받기를 이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따져 묻고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고 이윽고 도착한 그 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마당에서 개와 함께 놀고 있던 레이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놀고 있는 게 아닌 성관계를 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충격적인 레이의 모습을 본 이모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뒷마당에서 끌고 나왔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내내 더러운 자식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89년 20살이 된 레이는 폭행과 절도, 성범죄와 같은 전과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개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그는 애들레이드 북부 외곽에 있는 한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 없었던 그로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공공주택에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죠. 몇 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모두 그 동네 내에서의 이동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베리와 로버트를 처음 만나 동성애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40세의 수잔이라는 여성을 만났던 것은 이 무렵 베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같은 동네의 거주자인 그녀는 레이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결국 약혼하기에 이르렀었죠.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둘이었지만 레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베리나 로버트 등 다른 남성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 나갔죠. 그런 이후로 수잔과는 잦은 다툼이 일어났고 약혼한 지 4년이 지난 1993년이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어진 후에도 연락하며 지내는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죠. 수잔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던 카라반에서 레이를 지내도록 허락하기도 했는데 그의 습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학교에 등하교하던 아이들을 덤불 속에서 숨어 지켜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말이죠. 덤불 속에서 그는 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즐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그의 모습을 목격한 이웃이 수잔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전했고 그녀는 곧바로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 믿기 힘든 말을 들었는데 당사자인 너한테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이야?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야, 누가 그래? 정말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짓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그 짓이 뭐 나쁜 짓이었겠지. 어쨌든 난 나쁜 짓 한 적 없어. 알겠어.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의 행동은 이런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수잔은 그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레이와의 어정쩡한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듯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였죠. 그 남성은 바로 존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잔과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존은 정기적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며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마당의 카라반에서 살고 있던 전 애인인 레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었을 시점부터는 로버트도 그녀의 집에 종종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존과 로버트 둘 모두 레이의 존재에 대해선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점점 잦은 방문을 하며 그 둘이 수잔에게 캐냈던 정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레이의 소아동성애적 경향이었죠.